2년 전 다누리가 달에 들어간 날, 이 12월 27일부터 다누리의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누리에 있는 탑재체 중에서 몇 개가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의 탑재체, 저희가 이제 섀도우 캠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영구음영 지역 카메라, 영구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카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다누리는 달에서 공전하면서 대략 한 지금 초속 1.6km를 공전하고 있어요. 초속 1.6km면 총알 봐도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누리의 모습을 지구에서 보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달에서 공전하고 있는 다른 위성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달에 다누리 말고도 공전하고 있는 그 위성이 크게 두 가지가 또 몇 개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미국의 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전문의 박사님 발표하실 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인도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2호가 공전하고 있는데, 위성에서 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누리가 돌고 있는 방향과 그 달 정찰 위성이 반대로 돌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 속도가 3.2km 초속 정도 됩니다. 다행히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뭐냐면 달 정찰 위성이 촬영한 다누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서 이게 무슨 위성이야, 그냥 뭐 스크래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성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촬영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꾸로 다누리가 달 정찰 위성을 촬영해 봤어요. 거꾸로 이제 서로 상대 촬영을 했는데, 왼쪽 사진 촬영했을 때 두 위성의 상대 거리가 한 5km 정도 됐습니다. 5km 거리에서 초속 3.2km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촬영을 한 거죠. 뭐 사실 쉽지는 않은 거긴 한데, 뭐 이렇게 촬영을 하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다누리는 살아있구나. 저희가 뭐 계속 텔레메트리를 받으니까 다누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누리가 임무를 시작하는 시점은 사실은 이제 달에 가서긴 한데, 사실은 이제 달에 가기 전에도 임무를 좀 수행했습니다. 다누리에 있는 탑재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누리는 6개의 탑재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사가 개발한 영구음영 지역 카메라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영구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영구음영 지역은 1년 동안 전혀 빛이 비치지 않는 곳. 달은 그 기울어진 각도가 1.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에 극지방에 가서 있으면, 서 있으면 항상 지평선에 이제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달 극지방 가면은 크레이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쉐클턴 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깊이가 4km나 되니까, 이 쉐클턴 크레이터 땅 속에 그 바닥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절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얼음이 있었으면, 물이 있었으면 얼음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영구음영적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영구음영적 카메라뿐만 아니라 광시압 평광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이 평광이라는 값은 저희가 이제 평광 영상을 얻게 되면 좀 특별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냐면, 물속을 볼 때 그냥 햇빛이 반사돼서 물속이 잘 보이지 않는데, 평광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깊이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광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면 보통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을 관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물리적 특성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광 카메라는 그동안 지구상에서만 촬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달 궤도로 도는 위성에 평광 카메라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서 지구에서만 촬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달은 항상 같은 면만을 저희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평광 영상을 저희가 그동안은 어디만 알았냐면, 지구를 향한 달의 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이 다누리의 평광 카메라가 실리게 되면서 달 뒤쪽에 평광 정보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최초의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는 해상도 2.5m 정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해상도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나빠질 거고, 카메라의 분해능이 좋아지면 해상도가 좋아질 텐데, 저희가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누리에는 특별하게 이제 기술 감정 탑재체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이 통신 기법을 지금까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 거리에서만 그것들을 실증해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으로 달에서 우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었고, 달에 가는 도중에 BTS 다이나미트라는 동영상을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 기술로 동영상을 충분히 내려받으면서 우주 통신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탑재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자기장 측정기는 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달은 지구랑 다르게 자기장이 적습니다. 지구의 몇백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달 자기장을 한 2번 정도 연구를 했었어요. 1998년에 미국이 한번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일본이 한번 연구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달 자기장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 달장 자기장 측정기는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들이 나서서 만들었는데, 그 탑재체가
지금까지도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생분들이 아마 계실 거고 아마 그 대학원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름에 만든 그 탑재체가 우주 탐사에 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주 탐사가 뭐 저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탑재체 중에 하나가 감마선 분광기인데 달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저희가 알려줬죠. 달 표면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마선을 통해서 분광 관측을 하면 달 표면에 어떤 원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어디가 많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감마선 분광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포 지도를 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달 착륙선을 보낸다 그랬을 때 어디에 달을 착륙선을 보내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이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달의 임무는 달 표면의 고해성도 영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첫 번째는 어디가 착륙하기 좋은지, 어디가 착륙할 때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영상들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착륙하고 동시에 이제 어디에 착륙하는 것이 그 착륙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좋은지 하는 그런 지질학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될 거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달 및 우주 공간의 환경들을 조사해서 아마 나중에 한국도 이제 유인 탐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환경이 유인 탐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연구 명적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달에 지금 이게 앞면입니다. 앞면인데 약간 90도 돌리면 저희가 달 남극이 되겠죠. 달 남극에는 특별하게 이제 빛이 안 비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거기 갖다 저희가 이제 연구명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갖다 모아서 보여주는 건데 2023년에 달 남극 지역에 1년 동안에 빛이 어떻게 비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십자선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크레이터가 이제 쉐클튼 크레이터라는 겁니다. 직경에 40km 정도 되는 크레이터인데 안에 보면 거기는 계속 까만 상태죠. 그리고 그런 까만 상태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까만 상태는 뭐냐면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온도가 되게 낮습니다. 보통 햇빛이 비치는 지역들은 낮에 뜨거우면 150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다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게 될 텐데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들은 그냥 아주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 만약에 그런 중요한 물질들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남아 있었겠죠. 다누리가 달에 가서 이제 임무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그 특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항상 해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대략 한 그 달 표면에서부터 1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위로 20km, 아래로 20km 정도 내에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누리는 계속 돌고 있고요. 한 번 도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달 한 번 갱전하는데 2시간이 걸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 8,800궤도 정도를 진행했고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10,000번째 궤도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항우연의 고해성도 카메라랑 그다음에 나사의 그 섀도우캠을 통해서 공동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누리가 이제 벌써 1년 임무를 끝냈고 1년 연장 임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도 아마 내년에도 계속 연장 임무가 진행될 텐데 다누리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누리의 안에 이제 배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력을 통해서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다누리는 죽겠죠. 뭐 어쩔 수 없이 죽을 텐데 저희가 이제 달에서 운영하다 보면 달에 월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월식은 태양빛이 안 비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막아서 태양빛이 달에 비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 월식이 생기는 동안에 다누리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월식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다누리의 수명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3월에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을 준비를 잘해서 다누리를 잘 살릴 수 있으면 그 이후로도 또 오랫동안 다누리가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마크 로빈슨 교수님을 잠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 are you there? Yes. Okay, I know that it's really late night, about already midnight, I guess. Yeah, it's a little bit past midnight. So, would you tell us what is the ShadowCam and what is the goal of ShadowCam in the Cape Hero mission? Yeah, as you mentioned a few minutes ago, our sole purpose is to take pictures inside shadowed areas, and the moon at the poles, since the spin axis is tilted only 1.5 degrees, many of these craters never see sun. So we rely on sunlight reflecting off of the wall of a crater. This is a Shackleton crater that you showed earlier, and you can see that the light is hitting the inside of the crater just a little bit near the bottom of the image,
and now it's being reflected into the inside of the craters. That's how we take advantage of secondary light to take pictures in these permanently shadowed areas. But of course, that light is very, very dim, so we had to design and build ShadowCam to be extremely sensitive. Okay, here's a picture of the instrument. It's about 118 centimeters long, it weighs about 9 kilograms. To put it into comparison, it's 200 times more sensitive high-resolution camera that's on th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In fact, it's so sensitive we cannot take pictures of areas where the sun is shining directly because the instrument will saturate. Okay, one of the fun parts of when we got our first images down is trying to understand how to interpret these pictures where we have secondary light coming from maybe 180-degree arc on the upper walls of the crater. As you can see here at the top of the image, the sun appears to be coming from the upper left, and down at the bottom with the yellow arrow you can see the sunlight appears to be coming from the bottom out of the field of view. Of course, again, this is because the light is being reflected off the whole rim of the crater, so the light changes depending on where you are inside the crater. It's really quite fun and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sometimes until you get used to it. Primary goals, as EK mentioned earlier on, is to look for signs of water either on the surface or in the subsurface. In cooperation with the KPLO team, we can tilt the spacecraft off to the side and take a picture at an oblique angle to make stereo. From that, we're able to derive topography, which we had never planned on doing, but the mission has been so successful that we're getting bonus science from that. And this is showing you topographic profiles from this fantastic additional experiment that we're doing. The blue line on the left is of that lobate rim crater that we were just looking at, and the red line is from a normal crater of that size that you would find elsewhere on the moon where it's always illuminated. On the right-hand side, it's a blow-up of the rim. Okay, this is just to show you an example of other craters in that same area. Again, that crater on the lower right is the lobate rim crater that I was talking about just on the previous slide. And here's craters around it. They all have very distinctive shapes in this part of the moon. Strength of the soil or the surface controls ultimately the form of impact craters. So if you have ice frozen in the soil, the thought is that you've changed the strength and therefore craters will look different. So that's what we're really concentrating on. Right now we have not found any obvious sign of extensive surface ice deposits, as MESSENGER found chromoshadow craters on Mercury. But we have some evidence for subsurface ice. So maybe on the moon, all the ice is sequestered or buried in the top portions of the regolith. And I also want to really point out that this has been an incredible honor and pleasure working with the CARI team and the KPLO MOC. It's been an incredibly positive experience, and we really are grateful to the Korean Space Agency for flying us to the moon. And with that, I will turn it back to Dr. EK. The last question is not the scheduled one, but right now we have the student from elementary school to the university student as well. So, do you have any kind of the message to send out who are willing to involve in the space missions? Oh, want to get involved in space missions? Yeah, do your math homework. Right? Just stick to it. It's a lot of hard work, but it's one of the best career paths you could choose. I mean, I've been so lucky to be involved in NASA. I'm trying to think, like almost 40 years working on NASA missions, and follow your dream and do your homework. Okay, thank you, Mark. Okay, thank you for letting me talk, EK. I really appreciate it. 오늘 여기 마크 로빈슨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크 로빈슨 교수님한테도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